요 세 단어 중에서 맞는 단어가 뭘까요? 한 분은 다 틀렸다. 요거 부가세는 맞고 둘이 나머지는 다 틀렸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세요? 부가세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의견이 있고 또 아니 다 틀렸어요. 부가세. 다 틀렸어. 네, 저도. 다 틀린 말이에요. 다 틀린 말. 근데 예상외로 이런 단어 쓰는 분 굉장히 많아요. 많이 써요. 이제 우리는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무식해 보이는 단어거든요. 이런 단어는 이제 쓰지 맙시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질문 많이 주시는데 이런 단어가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공부 좀 하고 물어보시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율 할 때 부가세. 그리고 세무소가 아니고 세무서예요. 서. 그리고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예요. 건비. 요거는 이제 여담으로 제가 얘기 드린 거고요. 그 앞 1강 때 비즈니스 책 쓰기라고 책을 꼭 써야 된다. 그 강의를 저희들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서관에 요청을 하면 이제 그 강의도 잡힐 확률이 크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알고 시작하는 창업과 세무. 그 비즈니스 책 쓰기 강의 제목은 누구나 일주일이면 작가가 될 수 있다가 저희 강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요청하시면 그런 강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집필하는 책이 부동산 세금 관련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 책이 아마 내년쯤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또 그런 강의 요청하면 또 내년에 개설이 되겠죠. 부동산 세무라고요? 부동산과 세무. 예, 부동산 세금 관련 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거 아니에요? 뭐든지 알면 세금은 내려갑니다. 지금 세금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세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부동산 세금 책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세금이 내려가겠구나. 빨리 이제 책이 나와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좋잖아요. 세금은 당신이 아는 만큼 줄어듭니다. 저는 강의 때 그 말을 끊임없이 하죠. 그게 어떤 세금이든지 내가 아는 만큼 세금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도 이제 듣는 게 결국에는 세금 내려가기 위해서인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필기도 하지 마시고 메모도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손들어서 저보고 이제 다시 너 한번 씹으려 봐라고 조금 더 친절하게 얘기해 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일부 강의 때 홍보 관련한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홍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돈이 들어가는 홍보는 하지 마라. 그래서 직접 하라. 돈이 들어가는 홍보를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얘기를 제가 회계 측면에서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요. 회계하면 또 어려워. 세무처럼. 세무도 어려운데 회계라는 단어까지 들어오니까 더 어렵죠. 회계하면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무회계, 두 번째가 세무회계, 세 번째가 관리회계. 회계도 어려운데 또 나누니까 더 헷갈리죠. 그러니까 시중에 서점 가면요 회계책이 너무 많아요. 대다수 회계책들이 재무회계를 다뤘어요. 재무회계가 뭐냐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걸 보는 목적이 있죠. 그 회사의 뭐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회사의 상태를 손쉽게 알려고 보죠. 회계를 비즈니스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중에 서점 가면 재무회계를 다룬 책들이 많은 이유가 왜일까요? 세 가지 회계가 분명히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유독 실이 재무회계 책이 되게 많아. 거의 90% 이상이 재무회계야. 왜 재무회계 책들이 서점에 많을까요? 주식과 관련돼서. 그렇지. 주식 때문에 그래.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를 난 몰라. 그럼 이 회사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재무제표를 공개하잖아요. 주식회사들은. 그러면 그걸 볼 줄 알아야지 이 회사가 이 회사에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잖아. 그래서 재무회계 책이 대단히 많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로 판정이 났어. 회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서점에 갔는데 책을 좀 몇 권 사러. 그 재무회계 책 백날 사본들 뭐예요? 맞죠? 목적이 다르잖아요. 투자할 목적인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읽고 판단하기 위해서 재무회계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식당 하는 사람들은 어떤 회계를 공부해야 될까요? 관리회계. 네, 관리회계 맞아요. 관리회계는 뭐죠?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맞아. 대충 맞아요. 나의 식당의 손익분기점도 계산해보고 싶고 원가 대비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판단해보고 싶고 그래서 배우는 게 관리회계입니다. 세무회계는 뭐냐면 세금 신고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로 재무제표를 세무조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세금을 신고하는데 정작 개인 사업자들이 알아야 될 회계는 관리회계다. 그래야지 내가 파는 상품의 이익이 정확히 얼마나 나는가를 알 수가 있고 내 매출이 어느 정도 이르러야 똥돈인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지금 거의 모든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이 대충 해요. 대충. 세금은요, 회계는요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정확히 숫자값으로 표시가 돼.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이 정도는 팔아야 본전이야. 그러면 이 정도 밑을 팔면 손해예요, 손해.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비로소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관리회계라고 하는데, 관리회계책도 곧 나옵니다. 제가 이미 써가지고 빠르면 올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책이 나오면 또 그런 위주로 강의를 또 할 거예요. 요청하시면. 그게 왜 오늘 관리회계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냐면, 돈 들어가는 홍보는 하지 마. 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장사가 안 되면 바로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뭐부터 했을까요? 태업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제가 빨리 망해야지 부도가 안 났을 건데, 그 부도 안 날 거라고 아둥바둥하다 결국에는 폭탄을 한번 맞았는데, 그 진짜 정답이에요. 안 된다는 조짐이 있으면 빨리 망해, 빨리 폐업해요. 장사가 안 된다고 매출이 좀 저조하네라는 느낌 들면 제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 전단지 뿌렸어. 전단지 천리마마토와 정반대의 우리 집이 제일 싸 그런 전단지 한 돈 100만 원 들여가지고 뿌리면 또 주문이 전화 주문이 쫙 와. 저는 도매를 했기 때문에 뿌리면 주문이 쫙 와. 야, 전단지 빨 받네. 그래서 조금 매출이 저조하다 싶으면 또 전단지 확 뿌리면 또 전화가 또 와. 매출이 좀 늘어. 그 당시 저는 관리하기를 몰랐거든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 지금 와서 제가 그때 관리하기를 알았으면 제가 전단지 안 뿌렸을 건데. 자, 그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3만 원짜리 치킨을요, 그 한 마리가 10,000원 남아요. 3만 원짜리 손님한테 팔면. 그러면 많이 남는 거예요, 적게 남는 거예요? 많이 남는 거죠. 3만 원 매출에 10,000원, 순이익이 10,000원 발생하면 많이 남는 거죠. 내가 닭을 열심히 튀겼는데 장사 좀 안 돼. 전단지를 100만 원 맞춰서 확 뿌렸어. 그러면 주문 전화가 또 오겠죠. 그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요, 닭 한 마리 3만 원이었잖아요. 한 30마리 팔면 90만 원이잖아. 그럼 전단지 뽑잖아. 30마리만 팔면 전단지값 나오니까. 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100만 원 전단지 값 드리면 닭 30마리 전화 30원 오니까 금방 전단지 값 회수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0,000원 남잖아, 10,000원. 100만 원 남으려면요, 닭을 100마리 튀겨야 돼. 그럼 300만 원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닭을 100마리 튀겼을 때 비로소 똔똔이 되는 거예요. 돈 번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망했는 것 같아요. 망하고 나서 알았으니까. 저는 그냥 30마리만 튀기면 전단지가 회수되는 줄 알았어요. 100마리를 튀겨야 돼요. 그래야 똔똔입니다. 그럼 과연 전화가 100통이 왔을까?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전단지 뿌리는 적자죠. 전단지를 장사 안 돼서 뿌리는 족족 계속 손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돈 들여서 홍보를 하지 마라는 게 이제 회계적으로 제가 풀어드립니다. 이해되시죠? 돈 들이는 홍보는 안 좋다. 이제 이 공식은 외워져 있죠. 부가세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 요 단 하나의 공식으로 부가세는 끝이 난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주 듣다 보니까 좀 친근해졌고 머릿속에 외우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얘가 중요하다. 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주고, 벌기 위해 쓴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해준다. 기억나시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 공제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상대 사업자를 확인하라는 말도 있죠. 간이과세 사업자와 거래를 하면 그 간이과세 상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돈은 줬는데도 뗄 수 없는 상황이 이를 수 있다. 요것도 이해가시죠? 그러면 제가 저번 강의 때 얘기 드렸던 게 세금계산서란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영수증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 뗄 수 있어.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금계산서를 대신 인정해 주는 것도 있다.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발행했을 때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줘서 뺄 수 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시죠? 결국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가세 때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건데,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냐 없냐만 고민하면 되겠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의 지출을 했다면 부가세가 내려가는 거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세금은 올라가는 거죠. 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범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떤 지출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고. 그게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렇지, 물품대금을 그냥 간단히 재료비로 통칠까요? 재료비도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죠. 또 뭐가 있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지출. 월세? 임대료라고 할게요. 또 뭐 있죠? 인건비. 직원한테 인건비를 주고 직원 보고 세금계산서 줘하면 줘요. 네? 직원한테 임금 급여 줬어.
야, 너 급여 줬으니까 세금계산서 좋아하면 직원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요. 인건비는 좀 쉽게 생각하면요, 급여죠, 급여. 다른 업체와 급여를 주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거래예요, 거래. 인건비만 고민해 보자고요. 급여가 세금계산서 못 받죠. 그러니까 결론은 인건비는 부가세 때 뺄 수 있어 없어?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부가세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고민은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없냐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인건비는 부가세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인건비는 어떤 세금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부가세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건비는 어떤 세금하고 연관이 있죠? 개인사업자 세금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하나가 뭐죠? 부가가치세. 또 다른 하나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랑 인건비랑은 아무 상관이 없대. 그러면 종합소득세랑 상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건비 신고하잖아.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때 공제가 되는 거지 부가세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세금계산서를 못 받기 때문에. 재료비 나왔고 임대료 나왔고 또 뭐 있을까요? 관리비가 어떤 관리비 말하지? 건물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공공요금. 그걸 통칭해서 공과금이라고 적을게요. 또 어떤 지출이 있을까요?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 차량 유지비. 제가 강의 때 차 관련한 얘기를 했던가요? 안 했죠. 오늘 그 얘기 했는데. 차량 유지비는 좀 애매한데 일단 차량 관련 비용이라고 적어는 놓을게요.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거라서 요거는 뺄 수도 있고 못 뺄 수도 있어요. 그래 되게 애매해. 또 뭐 있죠? 네? 사업장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걸 통틀어서 접대비라고 해요. 접대비는 부가세를 뺄 수 없어요. 세법에서 명시를 해놨어요. 접대비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요 얘기도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 시간이 나면 접대비 관련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일단 메모는 해두고. 또 어떤 비용이 있을까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 뭐 큰 범죄에서 재료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경비는 종합소득세 때 나오는 단어. 지금 종합소득세 얘기는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헷갈릴까봐 부가세만 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안 떠오르죠. 이게 다예요. 크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 되게 범위가 작아요. 부가세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범위가 되게 작아요. 대표적인 예가 인건비가 처리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인건비도 있고 접대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맞죠? 이런 것들은 종합소득세에서 빼죠.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죠. 부가세는 좁고 이게 다니까.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 이 정도가 다예요. 우리가 재료비를 현금을 주고 이제 교육받았으니까 상대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달라고 요청 정도는 하겠죠. 그래야 뺄 수 있으니까. 공과금도 뺄 수 있습니다. 공과금은 되게 간편해요. 처음에 사업자 등록하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야. 한국전력 전화하면 돼. 123번. 내가 쓰는 전기요금을 사업자 명의로 전환할게요 라고 하면 한국전력 안내원이 사업자 등록증 4번 포함해서 필요 서류를 쭉 불러줘. 그럼 그걸 팩스로 보내줘요. 그 행위 한 번만 하면요. 개업할 때까지 신경 안 써도 돼. 매달 전자세금 계산서가 따박따박 들어와요. 한 번만 신청하면 돼요. 사업자 명의 전환 신청. 어렵지도 않아요. 같은 의미로 다른 공과금 뭐 있죠? 도시가스 예를 들어서 그것도 똑같이 하면 돼. 도시가스 안내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사업자 명의 전환 신청할게요 라고 하면 걔들이 시키는 대로 해 한 번만 해주면 매달 빼죠. 공과금 중에서 뺄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사업에 관련된 사업장에서 쓰는 전화요금, 인터넷비 다 부가세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 휴대폰 요금도 다 빠져요. 요즘에 뭐 데이터 무제한해서 한 돈 10만 원 걸쳐 많이 쓰시는데 매달 10,000원씩 빠진다 소리예요. 절세 신청해놓으면 1년이면 12만원, 10년이면 120만원. 그게 그런 게 절세 아니에요. 휴대폰도요, 100번인가? 안 돼. 전화해가지고 사업자 명의 전환 신청할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될까? 그럼 친절하게 설명 다 해줘. 한 번만 하면요, 계속 이제. 공과금 중에서 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수도세. 수도세는 애초에 면세야, 면세. 상품 자체가 과세 상품이 아니고 면세 상품. 우리가 2부 때인가 기억나죠?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가 있다. 면세는 부가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도세는 안 빠집니다. 그러면 수도세는 언제 뺄까요? 그렇죠, 종소세. 부가세는 범위가 작아. 종소세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죠. 그때 빼요. 전화해서 사업자 명의 전환 신청을 하는 이유가 세금 계산서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도세는 부가세 때 상관이 없잖아, 면세기 때문에. 그럼 수도세는 어떻게 빼? 종소세 때 수도 요금 빠져나가는 증빙들이 있죠. 뭐 자동이체 낙파진 내역이라든지 뭐 우편물이 왔다든지 그런 증빙으로 빼는 거예요. 적격증빙 기억나요? 적격증빙과 약간 상반된 용어로 소명용 증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증빙들을 소명용 증빙이라고 해요. 종합소득세는 그런 증빙들로도 처리가 된다는 소리예요.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빼진다 소리입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부가세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건 못 뺍니다. 공과금 중에 수도세 말고는 다 빼져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돼. 한 번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대료 빼진다 그랬죠. 세금계산서 받으면.
건물주가 관이가세 사업자야. 그러면 부가세 때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는 거예요. 건물주가 관이가세 사업자면 세금에서 발행 못 하잖아. 그럼 임대차 계약할 때 어떤 거 확인해야 돼요? 건물주의 사업유형. 그렇지. 당연히 확인하고 계약해야죠. 임대차 계약할 때. 근데 그런 거 확인 안 하잖아, 우리. 그러니까 결국에 세금 많이 나오죠. 임대료를 못 빼잖아. 부가세.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건물주가 사업자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못 빼는 거야. 건물주가 일반 과세 사업자일 때 임대료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해되시죠? 임대료를 부가세 때 빼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일반 과세 사업자가 돼야지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계산서 맞잖아. 이게 간단하잖아. 부가세 빼는 거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냐 없냐는 고민하면 되는 거라고. 차에 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돼. 차. 누구는 기름값도 부가세 때 빠진다 해서 누구는 유종이 중요하대. 뭐 경유는 뺄 수 있고 휘발유는 못 빼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부가세 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차량 유지, 차량 관련 비용이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뺄 수도 있고 못 뺄 수도 있다. 그렇게 결론은 얘기 드렸죠. 그럼 어떤 거 뺄 수 있을까요? 이거 다 아시는 거.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들이 있어요. 비싼 소비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세금이 개별 소비세라고 있어요. 차량 관련 비용에 관해서 요거 이해 안 되면 손들어서 이해 안 된다고 꼭 얘기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요. 우리가 차를 살 때 요 방법을 쓰죠. 요 세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참고로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되게 잘 알아요.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사업자는 무조건 리스해야 된대. 사업자는 무조건 리스해야 된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 리스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야 세금 처리가 된대. 딱 그 정도만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업자는 리스해야 세금 처리를 할 수가 있대. 텔레비 홈쇼핑을 딱 보면요. 요즘에 장기 렌트 광고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장기 렌트를 해야지 세금이 이렇게 절세가 되고 마치 장기 렌트를 안 하면 절세가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의 호스트들의 멘트. 그럼 정리하면 리스나 렌트를 해야만 리스 렌트를 해야지 세금이 절세가 되나요? 할부를 하면 절세를 못 하나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회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최고 중요한 게 세금 계산서와 같은 형태는 나중 문제고 제일 대전제 사업에 관련 도행이라고 했잖아요. 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사업과 연관성이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차를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 쓰면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뺄 수 있어요. 그거라고요. 내가 차를 할부로 사든 리스로 사든 렌트를 통해 사든 내가 사업 용도로 쓰면 빼지는 거예요. 사업과 연관성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내가 차를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홈쇼핑 선전대로 장기 렌트를 사가지고 맨날 가족들하고 여행만 다녔어. 그럼 뺄 수 없어요. 없어요. 못 빼는 거예요. 차를 구입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하죠. 예전에 이런 사람 저도 그랬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리스해야지 세금 빼준다는데 우리도 리스하자. 그래서 리스로 차를 뽑았어요. 엄청 많이 고민했죠. 그리고 선을 하나 뜯어볼게요. 할부 리스 렌트. 우리가 차를 어떤 방식으로 구입해야 될까라는데 고민을 해야죠. 나는 차를 할부로 사는 게 유리할까? 리스로 사는 게 유리할까? 혹은 렌트로 사는 게 유리할까?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고민해야 될 게 할부로 살지 대여를 할지를 고민해야 돼. 이 기준 선의, 이 선의 제목은 소유입니다. 이거는 내 소유, 이거는 너의 소유. 일단 소유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돼.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은요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예요, 직장가입자예요? 지역가입자예요. 지역가입자들은 재산이 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내가 개인 사업자야, 지역가입자야. 차를 할부로 사야 돼요? 아니면 리스나 렌트를 해야 돼요? 리스. 요쪽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내 소유가 되는 순간 다른 것들도 지장을 받아. 계산을 해보니까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 안 그래도 많이 나오는데 얄궂은 차 하나 샀더만 확 뛰어버리네. 아, 나는 리스나 렌트 쪽으로 알아봐야겠구나. 요 고민이 시작되죠. 그때가. 비용 처리는 다 됩니다. 단 사업과 연관성만 있으면 비용 처리는 다 되죠. 그러면 소유라는 잣대로 한번 고민을 끝냈어. 아, 나는 내 소유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고민을 시작된 거라고. 이쪽에 대해 또 선을 하나 딱 그어볼게요. 이 선의 이름은 빚이에요. 빚. 리스는 내 부채로 인식, 렌트는 내 부채로 인식을 안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용등급도 굉장히 좋은 젊은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친구랑 결혼을 이제 해가지고 집담보대출도 받고 그래서 아파트도 좀 괜찮은 거 장만하고 결혼한 상대가 수입차도 좀 타보고 싶대. 그래서 차도 하나 뽑았어. 수입차. 근데 그 젊은 사장이 용케 장사도 잘해서 신용등급도 괜찮아.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돈이 좀 필요해서 이제 신용대출 한번 받아볼 거라고 은행을 딱 갔는데 신용등급이 좋은데 대출이 안 된대.
지금은 그거 있잖아요. 대출 규제 1인당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대출 규제 거기 다 걸린 거야. 근데 그 사장이 차를 리스로 산 거예요. 리스. 왜냐하면 뭐 제가 처음에 얘기한 사업자들은 리스해야 세금 가준대라는. 근데 만약에 그 사장이 렌트로 샀으면 차를 이해되나요? 이 선은 부채를 인식하는 선이에요. 리스는 내 부채로 인식해. 렌트는 내 부채로 인식을 안 해. 그래서 렌트로 차를 사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수수료는요. 동일한 차종을 비교해 보면요. 한 달 나가는 금액이 렌트가 가장 많이 나가요. 할부가 제일 적어요. 나는 다른 기준 다 무시하고 무조건 싸게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차 뽑아야 되죠? 할부. 그렇지. 할부로 보면 돼. 그게 제일 돈 적게 나가.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세금 처리를 목적으로 리스하고 렌트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처한 기준에서 어떤 목적으로 차를 구입해야 될까? 그러면 곧 대출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 같으면 렌트를 뽑겠죠. 건강보험 오르는 거 싫고 곧 대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월 수수료가 좀 비싸도 렌트를 뽑아야지.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차를 어떻게 구입할지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맞죠? 그러면 다시 부가세로 돌아갑니다. 부가세 때 차량 유지비를 뺄 수 있냐 없냐로 돌아갈 거예요. 구입 방식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할부로 뽑아도 뺄 수가 있으면 뺄 수 있는 거고 렌트로 뽑아도 뺄 수 없으면 못 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과 연관성이라고 그랬죠. 사업과 연관성. 그런데 국세청으로 제가 잠깐 빙의를 해볼게요. 이 사업자가 부가세 때 차량 유지비를 뺐어. 내가 국세청이야. 당신 사업 용도로 쓴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맞다고.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거야. 이 사람을 맨날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무조건 믿어줘야 되는 상황이야. 사업용으로 썼다고 그러면.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차종을 법으로 딱 정해버렸어요. 그게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이에요. 이해되나요? 차는 쉬워요. 부가세 때 뺄 수 있고 그거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은 다 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이 뭐가 있을까만 알면 되겠죠. 첫 번째가 경차, 두 번째가 화물차, 트럭, 세 번째가 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9인승. 7인승 카니발은 못 뺍니다. 이게 법으로 딱 이렇게 명시해놨어요. 내 차가 요 세 가지에 해당되면 뺄 수 있는 거예요, 부가세를. 그러면 이 차가 아닌 모든 차는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못 빼는 거예요. 부가세 때 아무리 사업용으로 써도 못 빼는 거라고. 차는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차종을 법으로 정해버렸다. 요 차종만 빼줄게. 그러면 내가 개인 사업자예요. 어떤 차 사야 돼요? 고인수. 요런 차 사야지. 그런 차. 그래야 절세하죠. 그랜저 타고 백날 출장 다니고 해본들 안 빼져요. 그래서 사업자라면 경차든 9인승 카니발이든 사는 게 유리하다. 제가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3천만 원짜리 카니발 한 5년 타면요 차값 빠져. 차값이 3,300만 원이면 얼마 빠지죠? 차값이 3,300만 원이면 매입세액이 얼마죠? 3,300만 원짜리 카니발 샀으면 바로 얼마 빠지는 거예요? 300만 원 바로 빠지는 거예요. 기아자동차에서 3,300만 원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요. 그럼 그 세금 계산서 보면요. 공급가액 3천만 원, 매입세액 300만 원 적혀 있어. 그럼 부가세 신고 기간에 바로 300만 원 뺄 수 있는 거라고. 차값 빠지고 또 못 빠져요. 기름값 빠지죠. 또 못 빠지지. 못 빠져요. 수리비, 수리비도 빠지죠. 카센터야 사업자잖아. 거기서 수리하고 세금에서 달라면 빠지지. 맞죠? 주차비. 예를 들어 내가 월 주차를 하고 있어. 이 사람도 사업자일 거 아니야. 맞죠? 받으면 빠지지. 이런 모든 돈을 다 합치면 5년이면 차값 빠진다니까. 3천만 원 정도.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안 써도 될 돈을 안 쓰는 것도 버는 거죠. 그럼 사업자라면 당연히 이런 차종 사야죠. 차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 때 빼기 위해서는 차종이 정해져 있다. 정리하면 차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차종만 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는 없다고 그랬죠. 네. 어떤 식으로 하면 세금 나중에 신고가 편한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사업자 명의의 모든 신용 체크카드는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하면 뺄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자 카드인 거예요. 보통 신용카드 몇 개씩 막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진 카드를 몽땅 홈택스에 등록해요. 대다수 사장님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신용카드 지출을 사업을 위한 지출만 하는 게 아니잖아. 내 개인 용도로 쓴 지출이 몽땅 다 홈택스로 들어가 있죠. 제가 그때 공제 불공제 변경하고 그 이야기 잠깐 해드렸죠. 홈택스 상에서 공제 불공제 확인이 가능하다. 공제된 거는 말 그대로 빼주는 거고 불공제는 안 빼준다 소리지. 근데 내가 6개월 동안 쓴 지출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기 때문에 비죽박죽이 돼 있는 거야. 개인용 지출과 사업용 지출이
뒤죽박죽의 공제불공제가 많고 현란하고 그걸 어느 세월을 체크해요? 안 그럴까요? 6개월 동안 지출을 방대해요. 한번 들어가 보면 장난 아니야. 애들 학원 보낸 것도 있고 병원 간 것도 있고 생닭 결제한 금액도 있고 계란 산 것도 있고 아들 편의점 간 게 왜 그리 많은지 막 엄청난 분량의 6개월 동안 지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공제불공제 판단하는데 시간 제법 걸려. 저 해봤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편하게 하려면요 하나만 등록하는 거예요. 사업자 카드 하나만. 그리고 그 카드로만 사업용 지출을 하면 돼.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 카드 하나만 사업을 위한 지출을 하면 풀주. 개인용 지출은 하나도 없잖아 일단. 그러면 거기서 나는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로만 사업용 지출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전부 다 공제가 돼야 돼. 그럼 불공제만 찾아서 이유를 확인하면 되잖아. 불공제만 찾아서 확인하면 빠르지, 편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카드만 사업용 지출을 할 거야라고 마음먹은 카드 하나만 등록한다니까. 그리고 그 카드로만 사업용 지출을 하면 굉장히 편하다. 불공제만 찾아서 이유만 확인하면 됩니다. 요거는 종합소득세 관련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데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질문자는 이해하면 좋겠고요. 헷갈리면 그냥 요 말은 아예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종합소득세는요 여기서 힌트가 다 들어있죠. 소득을 종합한데 내가 1년 동안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소리죠.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게 내가 직장인이야. 직장인이면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직장인인데 내가 사업자를 냈어. 그럼 어떤 소득이 발생하죠? 사업소득도 발생하겠죠.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는 더하기 하는 거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하기 하면 세금이 작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당연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경우 있어요. 방금 얘기하신 게 아내분은 그냥 전업주부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직장인이지. 근데 사업체를 운영을 해야 돼. 그럼 아내 명의로 하는 게 거의 맞아요. 그럼 아내는 사업소득 하나만, 나는 근로소득 하나만. 종합소득세는요 누진세율이란 말 알죠? 누진세. 들어봤잖아요. 우리 전기요금 누진세. 여름에는 막 에어컨 틀면 전기요금 폭탄이 나오고 한다는 게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세율이 높아져.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저는 6% 발생하거든요. 1억에 6%면 얼마죠? 600만 원 세금 낼 거를 최고 세율은 42%예요. 그러면 1억이면 얼마죠? 엄청난 차이 있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분리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누진세 구간에 걸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분리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관련된 얘기는 지금이 오늘 4강이거든요. 내일이 이제 2번 남았어요. 울산 강의가. 근데 아직 부가세 관련해서 할 얘기가 너무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종합소득세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해드린 건데 이 얘기를 동시에 한번 해봤어요. 죽도 밥도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개인사 사업자 세금이 어떻게 물려 있는가만 이해할게요. 일반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몇 번 하죠? 2번 하죠. 몇 월달 하죠? 7월, 1월. 지금 부가세 얘기하는 겁니다. 부가세는 7월과 1월에 신고를 하는데 7월달은 과세기간이 언제죠? 1월, 6월. 1월부터 6월. 1월 신고는 과세기간이 7월부터 12월. 그러면 신고 2번 하면 1년이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매입 신고하죠. 그래야 매입세액, 매출세액 나오니까. 맞죠? 그럼 부가세 신고를 2번 하면 1년 동안에 매출이 나오죠. 이게 종소세 수익 금액으로 잡혀요. 연관이 있죠.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달이잖아. 그럼 4월 말쯤 되면 우편물이 와요. B사의 수익 금액은 뭐 2억이다, 3억이다. 그럼 어떤 생각했냐면요. 야, 인마들이 무슨 근거로 2억, 3억을 수익 금액을 적을까? 되게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동종업계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장님은 얼마 적혀 있어요? 난 1억 적혀 있는데. 나는 많지. 왜 내한테 세금 폭탄 때리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죠. 내가 신고했잖아, 부가세 신고를. 신고한 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관이 되죠. 그러면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해서 소득을 내죠. 소득세를 납부하죠. 이게 어떻게 반영되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반영이 돼요. 5월달에 신고하죠. 요게 한 8, 9월달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한 11월 되면 올라갈 거야.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전산이 다 공유되잖아. 빠르면 10월, 9월. 소득세를 전년도보다 많이 냈죠. 그럼 당연히 올라가.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작년보다 소득세를 내렸어. 적게 내서 장사가 안 됐어. 그러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내려갈까요?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그 역할을 잘 안 해. 그 반대의 상황이 생기면 찾아가세요. 소득세가 작년보다 내렸는데 왜 똑같아? 그렇게 내려야지. 차를 사면요. 건강보험료 귀신같이 올라가. 근데 그 차를 팔았어. 올라간 보험료 그대로야. 내려가는 건 적극적으로 해명하러 다니고 막 해야 돼. 내려갑니다. 그냥 알아서 막 저절로 내려가겠지. 절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요. 다음 주 때 부가세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네, 마지막 강의는 종합소득세 간단하게 좀 쉽게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